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수도권 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 최대 승부처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를 찾아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이른바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 위협을 경험하고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K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파주시엔 미군 반원 공여지를 활용한 평화경제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를 남부와 분리하자는 일각의 구상엔 지역경제 기반 확립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후보는 주요 사회 현안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는 노동 후진국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엔 기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자신의 커피 원료값 120원 발언의 진의와 배경을 왜곡했다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이준석 후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제 요인 변화가 파급 효과를 낳는 승수 효과를 의미한 거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근 TV토론 등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두고 탁월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삼국지 여포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누비며 정책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네거티브 공세를 피하려면 연설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점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가 판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 이번 주가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할 보관을 묻는 질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당 문제로 이 후보가 잠시 밖에 나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거듭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이틀 서울 경기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당 지지층과 자유진영 결집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중도층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자유진영의 결집력 또 통합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 후보로선 짧은 기간 보수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 결국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당 안팎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공개 구애가 이어지며 막판 단일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두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결국 김 후보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과 이 후보로서 완주를 포기할 요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최소 24일까지는 단일화를 맞춰야 용지의 사퇴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단일화를 위한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김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 그리고 단일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구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구태로 보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언론인들을 만난 뒤 전남대 학식 먹기 행사를 이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이틀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정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데 그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과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져도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어도 안 한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뾰족한 선거 전략이 없으면 돈을 써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관역은 주로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도전하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보다 노무현 정신을 더 구현하고 있다거나 대선 토론을 거치며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보수 단일화 논란이 유권자 관심도 등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대선 완주에 따른 선거비 부담에 단일화 가능성을 내다보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후보로선 미래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우선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둔 국민의힘 안팎 개선, 보수 진영 결집의 조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탈당한 홍준표 전 대표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 행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유세전에 참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패배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일 당에 날을 세우곤 있지만 보수 진영의 우려와는 달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돕진 않을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에 직접 가 홍 전 시장과 4시간가량 대화한 특사단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대위 참여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의원들이 호소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엔 동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전시킬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홍 시장님께서도 그런 분석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시장이 돌아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교가 돼주길 바라는 눈치도 엿보입니다. 단일화에 냉랭한 이준석 후보가 홍 전 시장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우려되시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 등 친한계 의원 지역구 위주로 돌며 당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물론 유세에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진 선대위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민주당은 내색하진 않지만 보수 진영 결집 조짐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콕 집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구구 내란 후보 김문수와 함께하는 것은 윤석열, 정강훈 구구 내란 세력의 재집권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결집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단일 대우를 넘어 범보수 단일화까지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A씨의 동생을 둔기로 숨지게 한 뒤 그제는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오후 2시 반에 진행합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쯤 경기 화성 동탄 2 신도시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여부에 대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허 명예대표 측의 청구에 따라 구속 적부심을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기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늑장 대처 논란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협의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레는 최 회장과 유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는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다룬다는 계획인데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크게 2개로 구분됩니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 사태 경과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대법관을 늘리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현장에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2달여 만인데 이 지검장은 몸도 마음도 지쳤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직무 복귀 2달여 만에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YTN과 통화에서 탄핵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탄핵이 기각된 이후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함께 탄핵 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했던 조상원 4차장은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중앙지검장과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포함한 중요 사건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금액은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책정됐고 총 금액은 5억 8,700만 원으로 국내 단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최다 금액입니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충섭 당시 김천시장에게서 현금과 식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과 또 저출생 공약부터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 개편 공약에 나란히 서울대를 앞세웠습니다. 대학 서열화, 또 입시 과열을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은 같은데요. 방법과 실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약속했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연구 중심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운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거점 국립대학당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은 서울대 브랜드 파워를 나눠서 거점 국립대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실현 가능성에선 더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서울대 간판만 늘리는 데 그치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권영국 후보의 서울대 학부 폐지로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는 평가입니다. 또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각 정책의 걸림돌이 되겠죠. 이렇게 고등교육 공약 먼저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공약을 비교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양육 지원과 돌봄 쪽에, 또 김문수 후보는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볼까요? 아동수당 대상을 현 8세에서 18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죠. 또 자녀 수에 비례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세제 혜택도 눈에 띄고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째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4시간 돌봄시설 확대와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같은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겹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름은 좀 다른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 중에는 세 자녀 이상이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해서 혜택을 준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대책이 조금씩 다른데요. 하지만 결국엔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나온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원칙과 사회 구조를 바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형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차철남. 동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혐오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중국 동포가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지만 강력 범죄는 더 많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전체 범죄를 놓고 보면 내국인 검거자 수는 10만 명당 2,371명, 외국인 검거자 수는 1,213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비율은 외국인이 더 높았고요.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5년간 흉기 살인을 저질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중국 동포 사건은 모두 8건입니다. 강력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립된 이주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맞춤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제 새벽 경기 동탄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죠.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그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죠. SPC 계열사에서만 3년 사이에 3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입니다. 그러자 SPC 불매 운동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며 SPC 본사 분향소에 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 목숨이 빵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SPC 계열사 사망 사고에 SPC 계열사 불매 운동이 번지는 중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장이 최근에 야구 팬들 사이에 인기를 끈 이른바 크부빵 생산 공장으로 알려지자 불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매장은 썰렁하고 매출이 크게 줄어들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SPC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5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부터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의 핵심은 대규모 세금 감면입니다. 여기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예산까지 더해 지출은 더 커졌습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will include $25 billion for the Golden Dome to help construction get underway. That's the initial sort of a down deposit.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을 저격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be voted out of office, and I just don't think he understands government. If you ask him a couple of questions, he never gives you an answer. He just says, I'm a no.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현충일 전에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보복 조치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를 차별 국가로 지정해 해당 국가 기업의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닭고기의 88%가 브라질산이기 때문입니다. 자급률이 높은 편이고 비축한 물량도 있어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강정.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과 태국 등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격이 저렴해 순살 제품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 닭고기는 약 3만 톤으로 전체 수입 닭고기의 88%를 차지합니다. 오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치킨 등 국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산이 수입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태국산도 가격 자기네 때문에 올릴 거고 우리나라 닭도 당연히 공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는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가 이미 두세 달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닭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83%로 높은 수준이고 64주령 이상의 노개도 종란을 낳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태국과 덴마크 등 기존 수입국의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브라질산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태국산보다 저렴해 대체 가능한 생산 국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재료의 가성비가 중요한 급식업체나 순살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치킨, 닭강정 업체 등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공급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세계 시장의 닭고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업계는 당장 브라질산 수입 금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값싼 닭고기 공급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발표했죠. 실생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스트레스 DSR이라고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DSR도 헷갈리는데 스트레스까지 붙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DSR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요,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요, 대출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고려해가지고요, 대출 금리의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갖다가 가산을 해서 이 DSR 비율, 그러니까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일반적으로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이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한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출 상한이 낮아진다는 건 이제 대출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을 하게 되면요,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3에서 5%가량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요, 대출 금리를 4.2%로 가정을 하면 연봉이 1억 원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900만 원, 3% 정도 낮아지고요.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래서 3%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워낙 전문가시니까 부동산에 미칠 영향 짚어보면요.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자면은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방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융 규제가 더 강화된 거. 하반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반기 시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것은
특히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서민들이 사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서민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외곽 지역 아니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물론 지방은 이번에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예외가 되긴 했지만요. 6개월 예외가 되긴 했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진 반면에요. 서울의 핵심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서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자들만 그래서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겠죠. 그런 지역은 여전히 이제 주택의 신규 공급은 향후 2, 3년 안에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여러 선행 지표를 통해서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의 집값은 상승하는 반면에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곳은 이제 서민들의 대출 규제 강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 지방은 DSR 규제 강화에서 빠졌는데도 별로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DSR 규제의 강화 효과는 강화는 6개월 유예됐지만요. 지방 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고요. 지방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지방 경기 침체 이런 예. 것으로 인해서 산단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방에서 인구가 오히려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가 않은 반면에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가격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대출한도 늘려주고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우려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토허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 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예, 가장 큰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요. 이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잠시 해제를 했더니 뭐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을 보고 다시 황급하게 확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갖다가 급격하게 걷어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걷어들여서 줄어들었는데 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거래 비율을 보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려 57.3%, 용산구도 42.3%고요. 송파구와 서초구도 다 2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토허제 반짝 해제 기간에는 전체 서울 전체 거래건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무려 30%나 거래량을 차지했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 비중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는 서울 전체 거래 건수에서 5% 수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는 앞으로 여기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하고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일부 지역에서 꿈틀거리고 대출 규제도 예고하다 보니까 가계 빚이 또 빠르게 늘었는데 이 상황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연루됐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뭐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가 중국계 해커 조직의 해킹 수법인 BPF 도어와 파생 악성 코드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사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SK텔레콤 해킹의 경우 최초의 악성 코드 설치 시점이 무려 3년 전이죠. 2022년 6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약 3년간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 해커 조직의 전형적인 장기 잠복 방식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3년 동안 침투를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획득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도대체 이 해킹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에서요. 그 재무부와 통신사를 공격한 중 해커 그룹의 패턴과 유사한데 그 당시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해킹을 한 것은 통신사의 그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뭐 동선이라든지 통화 내역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뭔가 중국의 해커 그룹이 유력 정치인이나 뭐 이런 유력가들의 동선이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보안 사고가 아니라 미중 사이버 갈등의 연장선으로서 국가가 뭔가 안보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2차 실무 협의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세요? 예, 의제가 지금 6개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4개 분야였는데요. 이번에 에이펙 그 회담에서 그 지금 장관급이 만나가지고 의제를 갖다가 6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급 2차 기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의제는 균형 무역, 그래서 무역 수지, 한미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조치, 그래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검역 절차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대표적인 게 뭐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교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이라든지 망 사용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경제 안보 분야는 이제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안을 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상업적 고려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6개 분야로 논의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우리 측 대표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이런 다양한 6개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인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관세의 영향이 아주 본격화된 것도 아닌데 이미 미국을 향하는 자동차 수출 금액 20% 가까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기차 캐즘에서 일시적인 수요 정체의 효과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출도 판매 부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요. 4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대미 수출, 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9.6%, 약 2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자동차 수출은 3.8%밖에 안 줄었는데요. 다행히도 유럽연합으로의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이것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근데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요. 관세의 영향으로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이제 대형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국 판매 발행 같은 경우는 미국 내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수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데 이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했죠? 예, 3대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가지고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워낙 과해가지고 이제 최대 고점 대비 거의 3% 아래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세 협상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까지는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디스에서 뭐 재정 적자 문제로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감세, 대규모로 감세 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을까요? 예, 감세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공화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해가지고요. 아직 감세안이 통과되는 것은 지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번 부결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IMF OECD 재정점검 보고서, IMF 재정점검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요.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98%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무리하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국가 신용 등급 강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어제 날이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오늘도 여름처럼 더울까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 기온이 돌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인데요. 어제 이미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여름 기온 정도가 아니라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는 7월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이미 현재 서울 기온도 23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가운데 낮 동안 서울은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속에 또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남해안에 약한 비가 그리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출퇴근길 미끄러운 도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비 예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서울 등 중부와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내륙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남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바람에 지금도 서울 기온은 23.3도, 광주 21.7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27도, 체감 온도는 29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어제와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의 영향으로 어제보다는 다소 덜하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짙은 가운데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뚝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5월 2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